코인에 대한 모든 것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투더골드문 진행의 황희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인상하려는 매파적인 발언과 또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도 간밤에 2만 달러 선 다시 내주었지만 그래도 아직 상승이나 하락의 방향성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어떠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유일무이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 또 더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절기 속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지 9시 반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비트코인 방향성 좀 체크해 봐야겠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아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예측치와 좀 부합하는 수치가 나옴으로써 시장에 별 변동성이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만한 지표는 맞지만 그렇게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와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하다든지 아니면 또한 뭐 엄청난 반등을 기대한다든지 뭐 그렇게까지는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시장을 좀 여유롭게 바라보시면 이 투자하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용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인한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스닥도 뭐 너무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다음에 이 바이더 딥을 통해서 그래도 한 이틀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또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상승 모멘텀이 없더라도 선 반영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 어느 정도의 해지 수단으로서 여러 나라들이 이 킹달러에 대체하기 위해서 오히려 암호화폐에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판국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자체가 암호화폐 자체가 그래도 좀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 박스권에서 좀 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전 가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이랑 뭐 코스피 이런 걸 비교했을 때 한 달 전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차이를 봤냐 훨씬 더 많은 마이너스를 볼 수 있거든요. 이 대목에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 나스닥과 이 디커플링이 요즘 좀 많이 자주 나타나면서 그래도 이 디커플링 빈도수가 는다라는 뜻, 그 말은즉슨 이 추세 자체로부터 좀 벗어나서 독자적인 길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시장 횡보하고 있지만요. 킹달러 현상이 강해지면서 해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앞으로 비트코인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의 일환으로 러시아에서 EU 지역으로의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EU 지역 지갑으로 1만 유로가 넘는 액수의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한도를 아예 철폐한 겁니다. 사실 이는 암호화폐 결제가 액수에 관계없이 아예 차단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러시아와 EU의 관계도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결제를 아예 금지함으로써 제재가 된다면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일님? 네, 일단 아무래도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일으키고 나서부터 서방 국가의 이제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제는 루블화로 지급을 못하게 되었었죠. 그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보여지다가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대체를 해서 지급하면서 굉장히 많은 뭐 실사용하면서 쓰이게 되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유럽에 있어서 이제 가스 공급을 경제적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가스 공급을 조금 많이 줄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해내면서 가스 공급 왜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유럽 쪽에도 이제는 우리도 암호화폐를 안 받을게. 너희도 우리 달러나 뭐 다른 돈을 내놔라. 우리 루블라도 안 받고 암호화폐도 안 받는다.
다른 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은 이 두 나라 다 전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상황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서로 윈윈이 된다면은 여기서도 이제 경제적 제재를 풀어주고 여기서도 가스 공급을 좀 원활히 해줘서 서로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면은 이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혀지면서 이런 가스 공급이라든지 뭐 기름,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서서히 좋아지면서 이 자산 시장에 조금씩 좋은 흐름이 보여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이제 기사를 보면서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대형 투자자인 고래가 2017년 이후 15,800달러의 비트코인을 축적해 왔다고 보도됐습니다. 즉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가격이 무려 15,800달러라는 것인데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몇 달간 18K에서 24K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투자자, 고래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수님 설명해 주시죠. 사실 뭐 고래들의 움직임을 그렇게 신경 쓰는 시장은 아니에요. 사실 예전부터 뭐 고래가 어떻게 이동한다, 뭐 저렇게 이동한다라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신경을 썼는데 사실 뭐 이 지금 시장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퇴색되지 않았나. 뭐 고래는 고래대로 매집을 하고 뭐 팔 사람은 파는 것 같아요. 혹시 근데 아나운서님은 만약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다라면은 좀 길게 매수를 하실 것 같아요. 적게 매수를 하실 것 같아요. 기간을.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좀 더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요? 생각합니다. 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비율도 있죠. 근데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사람들의 이 보유 기간을 좀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데 1년 이상 보유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63%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보유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한 달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 달과 1년 사이가 한 지금 32%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을 냈을 때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의 평균은 한 3.5개월 정도 를 가지고 보유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고래들이 계속 매집을 하는 이유도 이거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때 매수할 때 싸든 비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꾸준히 매집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언젠가 날개를 펴고 달릴 것을 좀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 트렌드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그 변동성에 맞게 뭐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좀 달갑게 좀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단기적인 것도 투자이긴 한데 이 단기적으로 뭐 어떤 코인이나 뭐 어떤 프로젝트가 그렇게 쉽게 개발이 잘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들은 단기 이거를 수익만 그다음에 투자가 아니라 진짜 투기성으로서 오히려 좀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에 대한 관점, 이 스탠스를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탈중앙 소셜 네트워크인 대소의 고유 토큰이 급등했습니다. 이 급등한 이유는 트레이더들이 대소 프로젝트의 콘텐츠 전략을 소화하고 또 대소가 서클의 USDC 스테이블 코인 통합 계획을 발표한 것이 이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대소는 이제 탈중앙 소셜 미디어라는 비전을 위해 암호화폐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야당 대통령 후보 룰라 디실바가 브라질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규제 개입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는 또 이렇게 강력한 규제에는 반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점점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살펴봤는데요. 항상 시장에 어떠한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가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하락을 예견하려면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와 또 차트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또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코인 소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많은 제재들이 걸쳐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또 비트코인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요. 유일님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아무래도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좀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전기요금 같은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비트코인 한참 이 상승장일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수지탄산이 맞아갖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같이 이제 하락장이 1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는 솔직히 이제 이제 전기 사용료보다 비트코인 이제 채굴했을 때 그 수익이 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채굴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지만 그래서 이 채굴업자들이 이 전기세를 좀 깎아달라, 좀 감면해달라 이런 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런 가스 쪽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 쪽 수요로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이제 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 수요와 공급 법칙에 맞춰서 이제 전기세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에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채굴업자들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채굴 쪽 이제 해시레이트도 조금씩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는 조금씩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은 채굴보다는 좀 스테이킹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번에 이더리움도 이제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POW 이제 채굴 방식에서 기존에 이제 스테이킹 방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생기고 뭐 이것저것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뭐 자주 사용하는 업비트 거래소에서도 이번에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외에 코스모스 코인 이제 상품이 나왔어요. 연이자 20%를 주는 굉장히 많이 주는 상품인데 이런 이제 이슈로 있다 보니까 코스모스 같은 코인들도 굉장히 수요도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코인들 뭐 이제 뭐 물려 계신 코인들도 계시고 뭐 평단가 근처에 있는 코인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나 디파이 플랫폼 같은 거 이용을 해서 우리 코인을 예치를 해서 이제 코인으로 보상을 받아서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추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이제 좀 스테이킹 서비스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용해도 좋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에서 이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다른 뭐 디파이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상품들을 보면은 이자율이 굉장히 엄청나요. 예를 들어 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이뤄졌었죠. 이렇게 엄청난 상승 이뤄낸 코인들은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급상승만큼 관심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디파이 스테이킹을 맡게 되면은 이자율이 1년 이자율이 굉장히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어려우시다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내가 가진 코인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냥 마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서 개수 이제 보유량을 늘리면서 추후에 좀 더 탈출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1년 동안 지속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굴을 할수록 그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그들은 또 전기세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굴 방식 대신엔 요즘엔 또 스테이킹 방식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자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과 같은 근본적인 악재가 없어지지 않는 만큼 세계 경제 침체 또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그 와중에 이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이 총재가 미리 예측한 내년 경제 성장률 2.9%를 또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경기 둔화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수님? 네, 일단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또 채굴 얘기가 나와서 좀 네.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굴이 또 최근에 문제가 됨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고 뭐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뭐 아나운서님 생각하시기에 비트코인 채굴 자체가 환경에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나요?
네, 아무래도 채굴업자들이 많기도 하고 이 채굴이 그 코인을 생성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뭐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전력 소비량 하나 빠져 있죠. 일단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사실 쓰지 않아도 되는 이 전력을 거기에 쓰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1년치 전력 소비량을 따지면은 한 나라의 소비량과 거의 맞먹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채굴, POW 체제 안에서 가지는 영향력, 그러니까 소비량 자체가 60%에서 한 70% 정도 된다라고 하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다른 POW 체제의 코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준다. 안 써도 되는 이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제기가 되고 또 최근에 이 백악관에 뭐 이제 과학 관련해서 보고서를 쓰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옴으로써 좀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그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비트코인도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전력을 씀에 있어서 좀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 지금 당장은 그걸 사용할 수는 없지만 점차 이 친환경 에너지를 좀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이 전력 소비량을 많이 낮추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에 작용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채굴자들 뭐 걱정하지 마시라. 그다음에 채굴자들이 뭐 이탈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못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주된 내용이죠. 뭐 IMF가 이제 내년 경제 성장을 2.9로 하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내년에 어느 정도 한 3.6인가요? 그 정도 예측을 해놨다. 이게 2.9로 바꾼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가 내년에 한 이 정도 하겠다라고 원래 예측했던 거를 낮춘 거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코로나가 뭐 3월 달에 저희 나라만 해도 벌써 한 몇십만 명씩 나오면서 좀 많은 수치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 그로 인해 생겼던 곡식이나 그다음에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그다음에 기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또 작용을 함으로써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좀 많이 좀 무너졌다, 후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시면은 뭐 미국이나 그다음에 중국 그 외에 뭐 어마어마한 G20에 가입된 나라들은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장률이 늦춰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아무래도 빈익빈 부익부가 여기서도 심해졌다. 자, 잘 사는 나라들은 어느 정도 버팀에 따라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데 못 사는 나라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뭐 10%, 20%, 뭐 30%, 작게는 뭐 몇백 프로까지 나오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반영된 수치인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을 무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잘 사는 나라들, 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나라들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도 뒤로 후퇴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예측치는 2.9%로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또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계속 이어져 왔던 코로나, 또 러우 전쟁, 식료품 부족, 유가 등 이렇게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후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로 G20의 가입 국가들은 잘 버텨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면서 그래도 이 G20 가입 나라들이 잘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좀 퀴즈를 내볼게요. 도지 파더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일론 머스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 도지 파더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도지코인의 매수세도 같이 급등을 했는데요. 매번 머스크 이슈에 이렇게 도지코인이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유일님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트위터에 뭐 올렸다, 뭐 도지코인 뭐 관련된 이슈만 나오면은 갑자기 급등했다가 또 뭐 아니다 그러면 다시 떨어졌다가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성이 나 있죠. 도지코인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그래도 암호화폐 자산인데 이걸 자꾸 트위터 한 사람의 이제 영향력으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열이 받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또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런 트위터 이제 SNS를 이용해서 그런 식의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트위터에 살짝 올리기만 해도 막 도지코인 하루에 막 50%, 60% 굉장히 급등하는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SNS에 다시 뭐 트위터를 인수한다, 뭐 만다 이런 이슈가 내더라도 뭐 도지코인 한 뭐 7%, 8% 뭐 요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암호화폐 이제 시장이 조금 뭐 투심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긴 한데 지금 그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 좀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해서 도지코인이 굉장히 조금 급등하는 이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나는 이제 인수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다가 다시 도지코인이 떨어졌는데 이번엔 또 그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 우리가 고소하겠다, 왜 자꾸 장난하냐, 우리 너 고소하겠다 하니까 이번엔 다시 다시 사겠다, 트위터를 다시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고소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소가 이제는 취하되지 않고 좀 소송 중이긴 하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도지코인이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런 또 이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지코인 머스크가 또 트위터 이거 SNS에 이거 인수하는데 이거 도지코인 떡상하는 거 아니야? 이거 트위터에 이제 뭐 쓰인다는데 도지코인 지금 매수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네, 반드시 있는데 그렇게 이슈성 이제 이런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매수하면은 제가 좀 힘들겠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나올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차라리 악재가 나올 때 매수를 해서 호재에 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단기적인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도지코인을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코인이 오른 이유로는 이제 트위터가 머스크에게 인수될 경우 도지코인 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지코인 가격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완벽히 전부 믿지 마시고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호재가 나올 때 또 매수는 하지 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많은 10월에 발표된 이 경제 지표들 살펴봤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로 인해 또 시장이 상승하고 또 하락하기도 하는 등 이렇게 자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표가 중요한 건 맞지만 사실 지표 결과에 따라 투자 판단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지 좀 한수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개미들은 이 지표를 보고 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혹시 예전에 지표를 보셨나요? 그냥 뉴스에 뜨는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만 봤었습니다. 네.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만큼 이렇게 매스컴에 노출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거나 했을 때도 FOMC는 알겠고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옛날 때보다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노출을 되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앞에 말씀해 주신 질문 자체는 현재 시장에는 맞다가 좀 대답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평균 투자가 한 3.5개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달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분기에 따라 1년에 몇 번씩 이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 지표들을 모두 신경을 써야 되냐. 그리고 매달 나오는데 이게 몇 달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달 나오는 거를 어떻게 그 한 달 사이에 이 수치들이 우리가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너무 개미들이나 이분들이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지표들도 그 변동성이 심한 거에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변동성이 심하니까 단타를 해야겠고 그 단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빠르게 며칠 만에 이 수익을 쫓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버렸거든요. 옛날에 선물과 좀 지금 현재는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롱이든 그다음에 숏이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뭐 청산에 대비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다시 현물에 좀 반영이 되면서 현물 안에서도 이게 빠르게 우리가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좀 그런 인식들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조바심이 생기고 기다리지 못하면서 지금 시장 어차피 우리가 오를 건 알겠는데 시장이 횡보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감에 있어서는 이게 부분적으로 쌓여가면서 올라가는 건데 그 쌓여감을 이어지지 못하니까 현재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단기간의 수익도 좋지만 이제 시장의 미래와 그다음에 우리의 코인들을 좀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기보다는 좀 더 진득하게 좀 길게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표를 보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많은 지표들이 사실상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고려하기엔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따라서 또 투자를 하실 땐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많은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지표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건 아무래도 암호화폐, 이 코인에 점점 더 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스위스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실결제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실제 화폐처럼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성장성을 인지하고 전체 캐나다인 중 30%가 암호화폐를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일님, 이 부분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 보니까 캐나다인의 30% 정도가 2024년까지 이제 암호화폐를 좀 매수할 것, 이제 홀도할 것이라는 좀 이슈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딱 보면은 왜 그럴까 하면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2024년 하면 뭐 있죠? 우리가 모두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기다리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어요. 네, 첫 번째 호재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년 2023년 하반기쯤이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때부터 서서히 자산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내려온 시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지금부터는 조금씩 매집하더라도 미래 1년, 2년 뒤에는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호재로서 남아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렇게 악재가 많은 시장인 만큼 반대로 반등 나올 때는 호재가 또 연달아 터지면서 불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까 한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롭게 조금씩 매집을 하면서 추후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2024년 이제 반감기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 기다리는 이제 과거에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반감기 이후에는 항상 엄청나게 큰 상승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형성되면서 많은 수익들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반감기 이슈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내년쯤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시장 좀 더 길게 보시면서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까지 캐나다인의 30%가 구매할 것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바로 2024년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1, 2년 이후에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길게 보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수님께서 깔끔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해 주실 건데요. 차트 분석을 통해 투자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님 설명해 주시죠. 비트코인 차트가 좀 의미 있는 부분까지 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를 가져왔는데 일단 우선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볼륨이 갑자기 이렇게 늘었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는데 이건 바이낸스가 현재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좀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 자체가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현재 뭐 10월까지 거의 11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채널링이라고 해요. 위에 노란색 선과 아래 노란색 선을 보시고 이렇게 그었는데 우리가 항상 이 채널링을 보고 이 선을 뚫냐 마냐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그게 떨어지고 난 이후에 상단 부분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형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뭐 뒤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후에 이게 뭐 ABC 파동을 통해서 현재 한 제가 봤을 때 한 29,500달러까지는 좀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무료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